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청취자입니다. 매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준비를 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23살에 시집을 와서 남편이 대대로 물려받은 비닐하우스 밭, 깻잎 농사를 지었어요. 남편은 묵묵하게 자기 일을 잘하는 스타일인데 무뚝뚝하긴 하지만 저에게는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에요. 크게 투정을 부리는 일도 없고 사소한 것들을 부탁하지도 않죠. 오히려 제가 먹고 싶다거나 좋아한다고 한 게 있으면 기억해 두었다가 때가 맞을 때 챙겨주곤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어요. 시부모님은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그 시절 시어머니 치고는 시집살이도 많이 안 시키셨어요. 특히 저녁 준비 같은 건 시어머니가 혼자 하셨습니다. 한창 농사일이 바쁠 땐 하루 종일 농사일하고 온 제가 부엌 근처에라도 가면 예, 그 피곤한 몸으로 어딜 들어오니? 저녁은 내가 준비하마. 가서 씻고 앉아있어. 정 그러면 숟가락이나 좀 놓거라.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농사일도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었죠. 매일매일이 평화롭게 흘러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3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였어요. 모든 걸 제 편의에서 봐주던 시어머니도 아이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가족들끼리 있을 땐 아이 얘기가 나올 일이 없었지만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 주민들과 얘기하다가 어느 집에 손주 얘기가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을까요?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인 만큼 임신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여왕 대접을 받았죠. 초기에는 집안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려고 하면 모두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어요. 서러운 일 없이 어쩌면 부담스러울 정도의 대접을 받으면서 임신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온 집안이 복덩이가 된 아들은 아기일 때부터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컸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아이가 없는 시골 마을이라서 아들은 온 동네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자랐죠.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를 키운 지 2년쯤 되었을 때 생리 때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자궁 근종이 여러 개 보여요. 이것들 모두 제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하나가 크기가 유독 크고 위치가 안 좋아요. 어쩌면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서 자궁을 없앤다는 사실이 무서웠고 자궁 적출을 하면 앞으로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며칠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한테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있잖아. 나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큰 마음을 먹고 자궁 적출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시어머니 눈치가 좀 보였거든요. 그런데 수술 후 안정을 취해야 하는 기간 동안 임신했을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챙겨주시는 어머님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여럿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회복기가 지나갔죠. 그 즈음 동네에 제 아이만 하나 있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렇다 할 유치원도 없고 같이 놀만한 아이들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아이가 농사보다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지한 고민과 의논 끝에 결정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여기서 좋은 자연과 잘 키우고 중고등학교 때는 서울 유학도 고려하자고 말이죠. 아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특히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께 칭찬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애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깻잎 농사는 겨울에도 쉴 수가 없어서 아이를 혼자 보내야 했는데 그때 미안해하는 저를 보면서 아들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못 도와드리고 저 혼자 공부하러 가서 죄송해요. 겨울방학 단기 유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을 혼자 서울로 보냈어요. 처음엔 전화도 서로 많이 했습니다. 힘들진 않아?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아. 분식집 가면 메뉴가 100개야. 그리고 하나가 안 힘들어요. 학교도 가까워. 그래도 너무 힘들면 꼭 얘기해. 꼭 공부 너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 나 친구도 많아. 친구 부모님들도 나 진짜 예뻐해. 잘해주셔. 처음엔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화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애가 서울 생활에 적응할수록 다니는 학원도 많아졌고 저희도 아들의 서울 유학비와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바빠 연락이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애 공부하는데 괜히 연락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요. 아들이 집에 내려온 건 할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여기가 시골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일단 집 앞에 마당이 있는 걸 진짜 오랜만에 봐. 우리 아들 서울 사람 다 됐네. 에이, 그래도 저 아직 촌놈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서 촌놈 소리 안 듣고 서울에서 성공했으면 나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갈게. 그리고 서울에서 성공할게. 그리고 아들은 결국 서울에 있는 제법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3대 대학교였어요. 온 마을에 축하를 받으면서 아들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서울에 제법 이름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결국은 목표를 이룬 것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제 자랑이었죠. 동네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은 주말, 아들은 두 손에 선물을 잔뜩 이고 지고 왔어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의 빵들, 백화점 쇼핑봉투에 담긴 내복이나 튼튼한 조끼 등등 선물보다도 아들의 마음이 더욱 기특했습니다. 그날은 저도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상을 든든히 차렸죠. 그리고 그 후로는 사실 아들 얼굴 보는 게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 엄마 아빠 생일엔 그래도 꼬박꼬박 내려왔는데 어느 해엔 얼굴 대신 전화로 만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용돈 넉넉하게 보내드렸어. 아빠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많은 용돈보다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바쁜 회사에 들어갔으니 바쁘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연락이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몇 해가 지나고 웬일로 아들이 집에 내려온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안 바빠? 주말에 안 쉬고 내려와도 돼? 사실 엄마, 여자친구 한 명 데려갈게요. 어머, 진작 얘기하지. 엄마가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놓을게. 몇 시에 올 거야? 진짜 아들 다 키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죠. 여자친구는 한눈에 봐도 야무진 서울 아가씨였어요. 들어보니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홍보 대행사를 한다더군요. 직원도 5명 정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저보다 돈도 잘 벌어요. 저의 또래에는 여자 혼자 직원까지 부리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상상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똑부러지고 똑똑한 아가씨를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이 시골까지 데리고 온 여자인데 허락이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나요? 당연히 허락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차렸죠. 여기 갈비찜이랑 새우도 많이 먹고, 이 깻잎전은 우리가 키운 깻잎으로 만든 거라 향이 좋아요. 많이 먹어요. 아, 네. 제가 원래 많이 먹진 못해서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왠지 빨리 먹는 느낌이 좀 들었지만 불편한 자리라 그러겠거니 생각했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빠르게 길을 떠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조금 앉아서 소화도 시키고 가지? 아니에요. 얼른 올라가서 좀 쉬고 또 출근하지. 또 올게요. 그 말에 더 붙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두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가 상견례 하면서 보니 사돈 어른들도 딸을 아주 독립적으로 키우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큰 것이나 다름없으니 그래도 두 사람이 잘 만나보단 얘기를 나누면서 상견례는 좋은 분위기로 끝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날 저와 남편은 하루 먼저 서울에 올라갔고 동네 사람들은 빌린 관광버스 한 대를 타고 올라왔죠. 온 동네의 사랑을 받고 큰 아이다 보니 마을 어른들, 친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동네에 내려와서도 잔치를 열었어요. 모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군요. 근데 애들은 서울에 사는 거지? 당연하지. 회사 사장님이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시골 와서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그 신부 친구들인 것 같은 아가씨들이 시댁이 너무 시골인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했지. 아니야. 신혼집은 서울에 있고 자주 내려온다고 했어. 자기는 뭐 그런 말을 쉽게 전하고 그래? 괜히 동네 친구에게 한 소리 했지만 젊은 아가씨들이 그렇게 말했다니 안 좋은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며느리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걱정스러웠죠. 그리고 제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 추석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추석 당일에 내려왔는데 며느리가 어딘가 계속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일부러 당일에 오게 했고 또 일도 안 시키고 밥만 먹였는데 뭐가 불편한가 걱정이 들었죠. 그러다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보니 남편과 아들은 바둑을 두고 있고 며느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 마당에서 통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다가가자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얼른 서울 올라가고 싶어. 너 진짜 이런 화장실 처음 봐. 어? 아니, 푸세식은 아니지. 미쳤냐?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 알지? 쭈그리고 앉아서 쓰는 거. 그렇다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통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니, 남편이 서울에서 살라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다고 했거든? 시골에서 살기 싫어서 공부했다고. 와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나 같아도 그 나이에 도시맛 봤으면 다시 내려오기 싫었지. 여기 동네 초입에 들어오기만 해도 똥냄새 장난 아니야. 이 말을 들었을 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효도한다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그냥 이 시골이 싫어서 그런 거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부르려던 손을 거두고 방에 들어갔고 그 후로는 아들 부부와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쯤 되었을 때 저녁을 먹지도 않고 서둘러 집을 떠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했겠지만 며느리의 통화를 들은 후로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집이 안 좋아서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걱정스레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말이 적고 온화한 대신 한번 화가 나면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이라 저는 사실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다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집을 좀 리모델링하면 어때요? 화장실도 쓸만하게 좀 고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며칠 동안 제가 기운 없던 걸 걱정했던 남편은 단번에 허락을 했습니다. 아마 마누라의 속마음을 눈치챘을 수도 있죠. 아무튼 집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해졌고 장판도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의 흰색 나무 모양으로 다시 깔았습니다. 집을 싹 고치고 나니 아들이 오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와서 기뻐한 아들의 모습, 놀라는 표정이 기대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제 생일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아들, 집 좀 봐. 우리 싹 뜯어 고쳤어. 화장실도 깨끗하게 바꾸고. 어때? 괜찮지? 멋있지? 그렇네. 두 분 이제 편하게 사세요.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더 놀라하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심드렁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더 놀랄만한 소식을 들고 왔죠. 사실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뭐 예정보다 빠르긴 한데. 어머나, 그 사실을 왜 지금 말해? 얼마나 됐어? 여기까지 내려와도 되는 거야?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대요. 뭐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돼.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한 10달은 명절에도 못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아니 당연하지. 이때는 몸 관리 정말 잘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도 되는 거니까 조심 또 조심해라. 맞다. 엄마도 나 낳고 안 좋아서 자궁 떼었다 했죠 참. 모두가 기쁨에 들떠 있을 때 아들의 한마디는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웃음만 띄우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했죠.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싸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 또 제가 나섰습니다. 아니 지난 얘기는 하지 말고 아무튼 먹는 거 잘 먹고 몸 관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라. 아니다. 내가 올라가서 좀 봐줄까? 됐어. 엄마는 깻잎이나 잘 키워요. 서울에는 그런 거 관리하는 곳들 많아서 다 괜찮아요. 그 말이 어쩐지 서운했지만 그래도 시어미가 가서 돌봐주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얘는 말로라도 좀 좋다고 해주지. 아무튼 알았다. 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그렇게 아들 부부는 서울로 올라갔고 시간은 10달이 흘러서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들을 똑 닮은 손자였죠. 역시 시도도 못한다더니 어떻게 애비랑 똑 닮았네 그래. 며느리는 정색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기분 나쁠 수 있던 것도 생각해 주세요. 머쓱했습니다. 우리 동네 제 또래들 사이에서는 흔히 하는 말인데 쓰는 말도 또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축됐죠. 시골에 살면서 열심히 농사 짓는 게 절대 창피한 일도 아니고
나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왠지 며느리 앞에만 서면 그게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어쨌든 별개로 손자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한 명밖에 못 낳아서 그런지 들여다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손주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에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산후조리 좀 도와줄까?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어머님, 요즘엔 산후조리원 있어서 괜찮아요. 이 일은 거기 들어가려고 이미 예약도 했어요. 결국 한 달은 손주도 며느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집에 내려와서 열심히 또 농사를 했죠. 그런데 할머니의 본능이랄까요? 손주가 자꾸만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숙소를 잡고 손주를 보러 갔습니다. 손주가 그렇게 좋으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너랑 똑 닮았을까? 어머, 웃는다 웃어. 아유 예뻐라. 볼 때마다 예쁜 마음이 커지는 게 이래서 옛날부터 손주 사랑은 할머니라 하는구나 했죠.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왜 이렇게 예뻐하셨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올라갔는데 4주차쯤 되었을 때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내일 올라간다는 연락을 하면 아, 어머님 내일도 오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오실 때 전화 주세요. 그냥 네네 하긴 하는데 누가 들어도 불편한 목소리, 말투였죠. 내 손주 보는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니. 요즘 며느리 참 어렵다 싶었습니다. 가끔은 올라가면 사부인이 애를 봐주고 있기도 했어요. 그럴 땐 정말 손주를 조금밖에 못 보고 내려와야 했죠. 이 점이 참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가까운 곳에 살았으면 애를 자주 봐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자주 들었어요. 혹시나 며느리가 또 불편한 기색을 보일까봐 아니면 집에 또 사부인이 있을까봐 이리저리 눈치가 보여서 아들 집에 손주 보러 자주 가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평소에 잘 없던 일이라 걱정이 앞섰죠. 무슨 일이야? 혼자 여기까지 왜 왔어? 아들은 오래 고민하더니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러했습니다. 며느리 사업이 경쟁사에서 밀리면서 좀 어려워졌는데 자금을 좀 대서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 괜찮을 거다. 그러니 사업자금 좀 도와달라. 내내 조용히 있던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죠. 알다시피 우리가 큰 돈으로 누굴 도와주고 할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잖냐. 어려운 발걸음했을 텐데 미안하다. 남편의 단호한 거절을 들은 아들은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한마디를 더 꺼냈습니다. 혹시 밭을 파는 건 1억 정도면 되거든요. 아들의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냈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뭐 모르냐. 네 할아버지 때부터 먹게 살게 해준 맛이야. 네가 볼 때 별거 아닐지 몰라도 나한테 인생이 뭐 삶이다.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야. 생전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양반이 소리치는 걸 보고 저도 많이 놀랐어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미로서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팠어요. 사업이 많이 어렵대? 네, 지금은요. 아무래도 여기는 홍보로 일을 따오는 곳인데 요즘 경쟁사가 좀 전투적인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 챙기기도 좀 어려워져서
일단 제가 회사 그만두고 일 도와줄까 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어렵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걸 그만둬. 원래는 제 연봉보다 이 사람이 버는 돈이 많았으니까 회사 좀 살아나면 돈은 제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벌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좀 도와주면 네가 회사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건 상황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급한 불 끄고 투자하면 상황은 확실히 좋아질 거라서요. 아무튼 오늘은 일단 가볼게요, 엄마. 아들은 그렇게 집을 떠났는데 내내 낯빛이 어둡던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또 고민 있는 제 얼굴을 귀신같이 눈치채더군요. 어떻게 하고 싶어? 밭 파는 건 나도 절대 안 되고 애 취업한 후로는 우리가 모은 돈이 조금 있잖아. 그거라도 조금 빌려주면 어떨까 해서. 후회 안 할 것 같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그냥 빌려주는 건 절대 안 되고 당신도 원하는 걸 당당히 말해. 역시 남편은 제 속을 꿰뚫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도 아니고 나 불편한 티 팍팍 내는 며느리 사업을 내가 왜 도와줘야 되나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영 안 좋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그냥 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 고민을 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가 밭을 팔 순 없어. 네, 알아요. 죄송해요. 근데 엄마가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 1억이라는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6천만 원 정도는 돼. 이 정도라도 괜찮을까? 엄마한테 그것도 큰 돈인 거 알아요. 도와주시면 이 사람이랑 정말 열심히 일으켜서 꼭 갚을게요. 갚는 건 천천히 갚아도 돼. 근데 엄마도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 말만 하세요, 엄마. 집 좀 자주 와. 엄마도 아들 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싶고. 엄마도 외할머니처럼 너네 집에 자주 가고 싶은데 네 와이프가 워낙 날 불편해 하잖니. 알겠어요. 꼭 약속 지킬게요. 바빠도 시간 내서 꼭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동네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돈 아껴서 잘 운영할게요. 좀 덜 바빠지면 아이 데리고 또 한번 갈게요. 며느리에게 먼저 받은 몇 안 되는 연락이었죠. 아무튼 1억은 아니지만 도움이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 일단 급한 건 맞고 한숨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며느리 회사에서 같이 일한다고 했어요. 엄마 마음으로는 그 점이 영 안타까웠지만 돈도 더 잘 번다고 하고 어차피 아들이 하던 일이랑 비슷한 직종이라 괜찮대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누구의 생일도 명절도 아닌데 아들 부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이제 제법 옹알이도 하고 배밀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어찌나 좋던지요.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해 추석에는 어머님, 저희 이번엔 명절 전날 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가 뭐 사갈 거 없을까요? 이런 전화를 하기도 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전이나 좀 집어 먹으라고 했죠. 그리곤 정말 과일이니 뭐니 이것저것 사오고 명절 음식 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했습니다. 옛날 아들 방에서 하룻밤 자는 새 가족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서울에 올라가서도 태도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부 문자도 수시로 오고 무엇보다 손주 사진이나 영상도 자주 보내줬어요. 저는 우리 손주가 엄마 아빠 하는 거랑 처음으로 뒤집는 거, 앉는 거, 일어나는 걸 영상으로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기뻐하며 지내던 날들이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또 뜸해지더라고요. 손주 영상은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던 안부 문자나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엄마, 요즘 일이 또 바빠져서 죄송해요. 그래? 언제쯤 괜찮아질까? 집에 언제 올 수 있어? 글쎄. 요즘 진짜 좀 정신이 없어서 조만간 갈게요. 하지만 아들은 한 달, 두 달이 되도록 바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며느리에게는 물어보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안 좋았던 회사가 바쁘다는 건 좋은 거지 하면서 또 한 번 합리화를 하며 서운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밭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계속 아프고 쿡쿡 쑤셔서 밥을 며칠 제대로 안 먹고 있으니 남편이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봐. 이제 우리도 병원 가서 몸 관리 열심히 해야 될 나이 지났잖아. 근데 다들 알죠? 병원에 제 발로 찾아가는 일이 쉽나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미루다가 큰일을 겪었습니다. 밭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진땀이 다 나더라고요. 결국 하던 일을 뒤로한 채 남편 차를 타고 동네 큰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했는데 의사는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무래도 더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혹이 하나 보이는데 모양이 영 좋지 않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은 혹. 약 30년 전에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결국 자궁을 드러내고 말았던 그 말이었죠. 저는 무서움을 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조직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2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올라온 거지만 서울에 온 김에 애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서울병원? 왜? 조직검사? 결과는요? 2주 후에? 그럼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전화는 짧은 대화로 끝이 났죠. 검사 결과가 2주 후에 나온다는 무서운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 얼굴도 못 본 채로 다시 내려간다고 생각하니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원래 인복이 많아서 남편도 잘 만나고 시어머니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식이라는 놈한테 자꾸만 서운함을 느끼다니 엄마란 원래 이런 것일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암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을 잃은 저 대신 남편이 대신 물었죠. 치료는 가능합니까? 다행히 초리에 발견이 된 편이고 아직 전이도 안 돼서 수술 가능해요. 하루빨리 수술 날짜 잡아보죠.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의사 선생님이 감사히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빠르게 잡아주었고 저는 식단 조절을 하면서 수술 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저 없이 돌아갈 밭일을 걱정했는데 남편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밭일을 모두 맡기고 알바로 사람을 쓰면서까지 같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병원 근처에 단기 원룸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죠. 오며 가며 식기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러면 굳이 방 얻지 마시고 저희 집에서 오가시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괜한 기대를 했구나 했죠. 아무튼 수술은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켜봐야 알 것 같지만 일단은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했죠. 수술 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좀 어때요? 아프지 뭐. 회복하려면 한 달도 넘게 있어야 한대. 아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평소 할머니 앞에서 빵긋빵긋 잘 웃기만 하던 손주 녀석이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링게리니 피주머니니 이것저것 달고 있는 할머니가 무서운 것 같았습니다. 어머, 얘가 왜 이래? 울지 마. 병실이 무서운가 보다. 잠깐 데리고 나가 있어. 여보, 자기가 데리고 나가서 좀 달래봐. 나 어머니랑 오랜만에 얘기 좀 나누게. 아들은 손주를 달래면서 나갔고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가? 그 시골에서 저 사람 저렇게 키워내신 거요. 저는 저희 엄마도 같이 봐주고 시터 쓰면서도 회사 일이랑 애 같이 키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엄마면 다 하는 거지 뭐. 그래도 나는 아직도 미안한 게 고등학교 3년 서울에서 혼자 살게 한 거야. 다 저 사람 잘되라고 하신 일인데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결심이잖아요. 애들 결혼한 지 3년 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눠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아프니까 애가 좀 너그러워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다가 며느리가 옆에 있던 남편을 보면서 말하더군요. 아버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좀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이, 굳이. 여기서 하면 안 되는 얘기냐? 좀 진지한 얘기여서요. 애 아빠도 같이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나간 남편은 얼마 안 가서 씩씩거리는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왜 벌써 들어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자식들이 또 돈 얘기를 하잖아. 시엄마, 시어머니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요 와서 본 얘기 할 생각을 어떻게 해? 내가 저걸 자식이라고? 아유, 화내지 말고. 애들 지금 어디 있어? 내가 얘기 좀 해봐야겠다. 아이, 몸도 안 좋은데 어디 가겠다고 그래? 그냥 있어. 어차피 운동도 많이 하라고 했잖아. 좀 걷는 셈 치고 내가 가볼게. 당신은 여기 있어. 저는 링겔거리를 꽉 붙잡고 애들이 있다는 휴게실로 향했죠. 근처로 다가가자 애들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긴 해. 뭐가? 엄마 저렇게 누워있는데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 진짜 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죽게 직장이신 것도 아니고 수술 잘 받고 회복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그래도 차마 또 돈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네. 왜? 어차피 그 반 두 분 돌아가시면 당신 거 아니야? 외아들이잖아. 그거 좀 미리 받는 셈 치는 게 뭐 어때서? 두 분도 너무 편하게 보내시고 좋지. 야, 너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얘기를 나한테 하냐? 그게 뭐 별일이라고. 사람은 다 언젠가 죽게 되어 있어. 그게 운명이야. 당신 부모님이라고 뭐 달라? 어차피 당신이 받을 거 좀 일찍 받자는 건데 그게 뭐가 이상해. 저게 지금 돈 달라고 하려고 나한테 맘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당신 부모님이 제대로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도 그 구리 시골에서 벗어나려고 아등바등 공부한 거 아니야? 다 당신 힘으로 한 거지. 부모님이 해준 것도 없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때 땅 이고 가실 것도 아니잖아. 이거라도 좀 미리 받자는데 그게 뭐가 나빠?
아들이 화를 내주길 바랐는데 이어 들려오는 말이 더 각원이었습니다. 그건 맞아. 처음에 서울 왔을 때 시골에서 태어난 걸 얼마나 원망했는지. 결국 저는 휴게실을 등지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았는지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평소 같았으면 아들이 혼날 얘기는 안 하는 저였지만 이번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들은 얘기를 고스란히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상태로 아주 노발대발했죠. 이 사람이 화내는 건 처음 아들이 돈 빌리러 와서 밭 팔자고 했을 때 말곤 없었는데 그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장이라도 병실 문을 박차려던 그때 며느리와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 같은 아들 둔져뒀다. 썩 나가. 뭐? 어차피 죽는 게 사람의 운명이야. 그 밥이고 지고 갈 거 아니니까 미리 주라고.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죠. 아, 다 들으셨구나. 어차피 들으신 거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버님. 사업이 좀 어려워요. 이번엔 대충 막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번에 진짜로 밥 팔아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급한 물 끄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어머니 암 진단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다고. 어차피 쓸 곳 없으시면 일단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뭐? 아이 그거 말이라고 해. 니들이 자식이냐? 사람이야, 어? 지금 이 사람도 회사 그만두고 제 회사에서 일하는데 제 회사 무너지면 아버님 아들도 일자리 잃는 거나 다름없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 내 아들로 협박하면 통할 줄 아냐?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너 같은 며느리도 둔 적 없고 지금부터 넌 내 아들 아니야. 평소에 그렇게 무시를 해대더니 돈 달라고 할 때만 부모 취급이냐? 우리가 바보라서 너네한테 아무 말 없었던 것 같아. 부모니까 부모라서 서운한 마음 묻고 있었던 거야. 오냐 봐주니까 돌 버린 거야. 아이 나가. 남편이 구레구레 소리를 지르자 손주는 울고 일단 물러나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또 올게요. 회복 잘하고 있어요, 엄마. 오지 마. 다시 얼굴도 보이지 마라. 그렇게 아들 부부가 나가고 병실에는 고요한 정막이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서울로 보내는 게 아니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아픈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둘 다 심란한 상태로 회복기를 거치고 퇴원을 했죠.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해야 했기에 집으로 내려가서 항암 갈 때마다 서울에 가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 심한 마음에 저와 남편 둘 다 묵묵히 받아주지 않았지만요. 어느 날부터는 제가 항암 가는 날마다 병원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못 본 척을 했고 저는 너네 줄 돈 없다라는 말만 남기곤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반쯤 지났을까요? 웬일로 아들이 병원 앞에 없는 겁니다. 안도, 걱정, 씁쓸한 마음 등등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죠. 그렇게 항암 치료를 잘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대문을 열자마자 느낌이 팍 왔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쳐들어왔구나. 남편이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손에는 남편의 인감도장이 들려 있었고 아들은 장롱 서랍을 다 헤집고 있었죠. 제 화장대 및 서랍들 역시 다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다 보셨으면서 뭘 굳이 물어보세요? 네, 땅 문서나 통장 좀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버님 아들이 내내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그러게 저희가 부탁드렸을 때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아버지, 진짜 어려워서도 해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엄마 하감 때문에 집 비울 틈을 노려서 이 돈을 훔치러 와. 이 침순만도 못한 것들. 아이, 당장 나가. 여보, 경찰 불러. 아니, 두 분이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몸도 안 좋은데 계속 농사 지으실 거예요? 사업 괜찮아지면 저희가 병원비랑 용돈 보내드린다고요. 시골 분들이라서 계산이 좀 어려우신 거예요. 아버지, 제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아이 나가. 그때는 진짜로 이제 완전히 아들을 잃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울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아들 원망을 하다가 나중엔 아들을 서울로 보내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내가 진짜 부족한 부모인가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 같은 날들이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손주를 안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노발대발했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누가 네 애비냐? 내 아들 반년 전에 없어졌다. 아, 네 애 데리고 썩고죠. 아버지, 진짜 한 번만요. 엄마. 정말 너무너무 미운 아들이었지만 지혜를 안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여보, 우리 얘기나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애들을 집으로 들여 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사업 문제로 시작된 며느리와의 갈등이 커졌고 사업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며느리는 아들 탓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네 집에서 좀만 도와줬어도. 뭐? 이게 왜 다 내 탓이야? 처음부터 네 사업에 기운 게 문제 아니야? 누가 아니래? 근데 자금 좀 도와주셨으면 좋잖아. 우리 부모님도 세주던 집 팔아서 크게 도와줬는데. 그러다 까먹은 것도 너 아니냐? 도와줬으면 회사 살릴 수는 있었고. 생활비도 없어. 왜 다니던 회사는 그만둬서. 뭐? 네가 그만두라며. 직원들 월급 줄 돈 없다고 같이 하자고 설득한 게 누군데? 몰라. 다 너 때문이야. 맨날 같은 내용의 싸움을 하고 또 서로 예민해져서 사소한 걸로도 많이 싸웠대요.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것까지는 참아 넘겼는데 이 어린애한테도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애가 조금만 찡찡대고 울어도 엉덩이 때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하려고요. 하지만 남편도 만만치 않았죠. 아,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알아서 살아라. 아버지,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농사에 도움해서 죽은 듯이 살게요. 진짜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아니면 애라도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 제발요. 아들은 무릎과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고 남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죠. 이혼은 아예 한 거야? 지금 절차 중에 있어요. 특별한 일 없는 이상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 여기 있어라. 너 때문이 아니라 애 때문이야. 이 어린애가 문제인가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엄마. 계속 있으라는 것도 아니야. 네 살 길 찾으면 당장 돌아가. 너 용서한 거 아니야. 네, 제가 진짜 잘할게요. 손주는 제가 돌봤습니다. 언제나 손주를 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보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아이러니한 상황에 어이없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 아들을 똑 닮은 아이가 저에게 착착 안기는 걸 보니 마음이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 안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말없이 방에 들어가 잠들곤 했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아들이 조만간 서울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골을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서울에 가겠단 말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농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두 달 동안 아들에게 먼저 말 거는 일 없던 남편이 밥을 먹다가 아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서울 안 올라가냐? 일 안 구해? 아이, 아버지, 조금만 더 여기에 있을게요. 왜? 일자리가 없드냐? 아니요, 아직 안 구했어요. 아이, 그럼 언제까지 여기 눌러붙어 있으려고? 난 너 계속 볼 생각 없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떠먹었죠. 그렇게 또 4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서울 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 안 가니? 엄마, 저 그냥 여기서 엄마 아빠랑 살면 안 될까요? 아이, 제가 농사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게요. 갑자기? 시골 벗어나고 싶어서 공부 열심히 했다더니? 어릴 때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모든 게 좋아 보여서 그랬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살다 보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닐 땐 싫고 필요할 때만 좋고? 솔직히 처음엔 갈 곳 없어서 온 거 맞아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엄마랑 아버지랑 있는 것도 좋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너 완전히 용서 못한다. 제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엄마. 그리고 그땐 제가 상황에 미쳐서 어떻게 됐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왜 엄마 탓만 했는데 저도 미친놈이었던 게 맞죠. 앞으로 다 갚을게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처음엔 그 말들 진짜 다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들은 제 아빠보다 더 열심히 하우스 일을 하더라고요. 똑똑해서 그런지 일을 좀 더 쉽게 할 만한 방법도 찾아서 남편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남편도 서서히 아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게 벌써 5년 전 일이고요. 손주는 이제 6살이 되었고 과거에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애 교육에 대한 걱정이 벌써 들지만 그건 차차 아들이랑 상의해 보려고요. 저는 아직도 아들 녀석의 학벌이나 경력이 아까워서 가끔씩 묻곤 합니다. 서울 생활 안 그리워? 아깝지 않어? 그럼 우리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요즘은 깻잎 농사 쉬는 철에 다른 거라면 좋겠다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서울로 다시 가라고 잔소리를 해도 자기는 이 마을 이장 할 거라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서운한 세월이 길기도 했고 2년 정도까지는 아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게 행복인가 합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안 좋은 일을 겪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사연을 재밌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